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듣는 조언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잠깐 반등했을 때 역시 미국 증시는 죽지 않았어 라며 일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의 움직임으로 돌아서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이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0.88%대 하락하면서 2129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 중입니다. 수급 동향이 좋았던 금융 통신주마저도 현재는 파란불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89%대 하락 중인데요. 7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만 나홀로 매수세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9억 원 매도 중입니다. 최근에 국내장은요, 글로벌 증시들이 연이어 하락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37%대 상승 중인데요. 7,16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실게요. 0.23%대 상승 중입니다. 2,7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5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0.05%대 오르면서 95포인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 시세입니다. 골드는 강달러에도 안전자산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7% 밀리면서 1,22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부담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현재는 0.35%대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장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500선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94%대 하락하면서 2,48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25,454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항구인 얀부항의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연준에 조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압박을 무시하라는 건데요. 옐런 전 의장이 왜 이런 조언을 한 건지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수출량을 늘렸다고 하죠?
네, 일단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 측에서 지금 17일 사우디 동부해안 원유 수출 항구 양부 남부 터미널에서 지금 수출량을 지금 300만 배럴가량 늘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지금 일단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져서 중동 원유국 수출 증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했다는 얘기를 본인들 입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요를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요구는 기존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상반기부터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관련된 언급을 진행을 했었죠. 네, 지금 사우디 측에서는 원래는 증설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증산에 대한 의사도 없었고요. 가격을 오히려 올려서 본인들의 GDP를 올리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아람코 측에서 좀 증산에 대한 요구에 따랐다라는 부분이 좀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산된 남부터미널에서는 지금 경질유 그리고 초경질유 관련된 유전을 받아서 저장하고 유조선에 선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기존에 사실 이 시설이 굉장히 좀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추후에 다시 이 시설을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점이 애매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혹은 지금 시점을 일부러 맞춘 것인가,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필면적으로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항구에서 대형 유조선이 이 원유를 선적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사실 아람코 양부 남부터미널에서는 지금 기존의 초대형 유조선의 원유를 선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7년 만에 처음으로 선적을 진행을 했고요. VLCC급이라고 하죠. 이 지금 선유량, 지금 선적할 수 있는 원유 선적량이 지금 12일 처음으로 여기서 늘어나서, 지금 집계상으로는 사실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선적을 진행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련 VLCC, 석유 관련된 원전, 그리고 유조선에 대한 선적, 이 두 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들어갔고요. 일단 유조선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본인들이 여기서 바로 선적을 할 수 있는 과정, 이것 자체가 지금 기존의 아람코가 추진하려면 더 일찍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진행할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27년 동안에 공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압박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관련된 시설을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아람코 측에서 27년 동안에 진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텐데, 지금 기존에 시설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미 선적 관련된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을 안 하다가 일부러 지금 시점에 와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관련된 증설을 일부러 다시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냥 오픈을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설 확대는 수년간 진행이 됐는데, 공교롭게 미국 원유 증산 시점 그리고 다음 달 초 이란 제재 복원 시점에 맞춰서 완공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딱 원유 증산 압박 그리고 이란 제재 복원, 이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증설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정말 제대로 앞으로 미국의 증설 의사에 따르고 계속해서 증설을 똑같이 지금의 300만 배럴 지금 늘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300만 배럴만 잠깐 늘렸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닫힐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말씀처럼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목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개최하는 미란 원유 제재 관련된 파트, 사실 이란 제재는 기존에 일어난 상태였는데 지금 11월 5일부터는 원유 제재 파트가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재 요력이 반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본인들이 진행을 했던 관세 부과건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부분을 막고자 사전에 지금 유가에 대한 하락 압박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버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사실상 기업들이 파산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막아야 되는 제1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산을 할 수 있는 국가들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진행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증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증산을 본인들 국가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추후에 점유율 부분에서는 분명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겠지만 일단 원자재를 싸게 다 팔아 넘김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 다시 지금 점유권을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사우디 측에서 선유량을 늘려서 관련된 파트를 계속해서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구간이 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산유량을 늘리게 됐는데 사실 이란이 백그라운드에서 중국이랑 인도랑 계약을 다 맺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은 더 저유가로 지금 시장에 오일을 공급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증산을 하고 이란도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본인들은 저유가로 판매를 들어가고 사실상 양대 산유국들이 본인들의 산유량을 굉장히 좀 저유가로 판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오일이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로 꺾여서 내려가지고 있죠. 이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가 오히려 가속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 중국과 인도와 계약했던 지금 오일당 배럴당 가격 기준으로 계속해서 더 수렴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이 계약했던 가격까지 오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란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의 계약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수요량들이 공식적으로 사우디나 다른 국가들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기간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펙은 이에 대해서 이 증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증산 쪽으로 무게를 좀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최근 시점에서 이제 언론인 살해 관련된 공경을 처하면서 지금 사우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미국 증산 수요를 수용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같이 엮여서 본인의 어떤 집권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만큼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사실상 양대 산맥을 서로 형성을 하다가 본인들의 동맹을 만들어내고선 이란을 적대국으로 만들고서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고 있었죠.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표 주자였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자면 중동에서 양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사우디는 거의 양대 서로의 적대국 수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는 미국 울방구로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이 캔슬이 나면서 사실 지금 이번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100조 펀드를 만들려다가 지금 이게 캔슬될 위기까지 처했고요. 굉장히 금융권들에서 타격이 큰 상황인데 지금 이 파트를 공격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사우디가 일단 미국 요구를 빠르게 수용을 해서 본인들의 지금 증산 관련된 압박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진행을 할 지금 정치적인 파트 두 가지를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파트에 있어서도 미국 금융권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움직임까지 보여준다면은 지금 언론인 살해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무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이렇게 생산량을 많이 늘리게 된 것은 사우디가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좀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옐런의 그린스펀 전 의장이 현재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를 하라고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죠. 네, 지금 무시 조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스펀 의장 자체는 과거에 2008년 경제 위기의 전범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8년 경제 위기의 전범이 어떤 조언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진행하는 안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와는 분명히 상반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맞나에 대한 그런 퀘스천이 본인 스스로 한번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럼프 압박에 대해서 귀를 막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펼쳤는데 지금 트럼프와의 교류를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중단을 시키고 본인만의 독자 노선을 좀 타고 있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의 행보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정부와의 유착을 아예 끊어버리는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이 분명히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퀘스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펀이 지금 조언을 해준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황을 정부의 유착을 다시 늘려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의 방향이 금융권의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옐런 의장이죠. 지금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임기 때 이제 여자 첫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이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1990년대부터 활동을 들어가면서 지금 2008년도 경제 위기 전에 사실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안들을 만들어냈던 이사입니다. 그래서 1987년입니다. 정확히는 9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활동 연대는 90년대였고요. 87년부터 18년 동안 연준에 있으면서 지금 관련 파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초장기 집권했던 의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뭐 경제계에서 그린스펀을 넘을 수가 있는 그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하는 한마디가 경제계에 굉장히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린스펀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거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이 그린스펀 의장 전후로 약 2회가량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총 3회의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던 인사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낮으니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코멘트를 던졌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독자 노선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옐런 그린스펀 의장은 시장에서 사실 좋은 이미지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는 못하죠? 네, 2008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금융규제 완화 법안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법안이라고 해서 사실 대출 관련된 상품의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자산운용 상품에서도 파생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사실 이 2008년 금융위기가 MBS에 대한 CDO 채권, CDO 1차, 2차, 3차까지도 올라가면서 파생 상품을 계속해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냈죠. 뭐 CDO 1차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옵션 상품을 만들고 미래 선물 상품을 만들어서 CDO 2차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파생 시장을 또 만들어내서 CDO 3차 시장을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서 동시에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뻥튀기를 들어가는 게 이 기존의 2008년 경제위기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안들을 허용을 시켰던 게 앨런 그린스펀 때 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권을 위해서 움직였던 연준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들어왔는데 벤 버냉키 의장은 사실상 200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리스크 문제들을 다 떠안고선 그때 가서 그냥 임기를 넘겨받았다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은 들어오자마자 이미 시장이 초악화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미 장단기 채권금리도 제로선에 이미 진입을 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겨받은, 오바마처럼 그냥 이제 정부를 악화의 상황에서 그냥 넘겨받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벤 버냉키가 막을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았던 그린스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연준은 철저하게 금융권에 최적화된 연준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금융권이 성장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은 일단 금융권 자체에선 예대마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굳이 자산운용사 상품을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 외에도 지금 대출금리 관련 파트, 대출 상품만 열심히 팔아도 본인들의 지금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은행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배경이 고금리 상태일 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금리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야 됐고, 그런 거를 그린스펀이 너무나 잘 알고선 진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위험 시장이었던 이제 MBS CDO 관련된 파트도 그린스펀이 공격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빠르게 이 시장 파트에 대한 매출을
늘릴 수가 있었고, 이 두 가지 파트 모두를 볼 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인물이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철저히 금융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인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파월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플랜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멘토님의 의견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좀 보냈는데 이제 1등급 의장이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 현황부터 관련된 파트 생산성 향상 두 가지 파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연준에 의한 역할로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사실 뭐 이분이 과거 행보를 보시면은 뭐 미국 고용률 혹은 뭐 이제 미국 생산성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금융권이 성장하면 알아서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올라간다. 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선 시장을 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무조건 금융권의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파트에서의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제 파트와 이제 정치 파트는 철저히 분리를 시키고 연준의 권한은 거의 그냥 정부의 권한과 동일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때 사실 정부는 오히려 연준에 끌려다니는 수준의 위치를 해 있었죠. 사실상 정부의 힘이 굉장히 약할 때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가속화를 추진을 하는 걸로 볼 때, 가속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볼 때는 앞으로도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방향이 절대로 정부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연준의 행보에서도 보시면은 정부는 철저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왜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금리가 높으면은 본인들의 재무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단 차트가 올라가고 금융권의 외출 재무가 늘어나고 이 두 파트를 모두 위해서는 항상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외부에서도 외화들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산 운용 상황에서도 굉장히 호전적인 자산 운용 규모가 나오고 이 두 가지 파트가 호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시키죠. 지금 상태에서는 9월 인상에서도 같은 패턴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 목표 금리가 3%보다 2, 3회 추가 인상을 진행을 하고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다시 금리를 낮추겠다는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연준의 제일 문제라고 저는 짚고 싶습니다. 왜냐? 사실 장단기 급체 금리 차가 제로선 그리고 마이너스선까지 돌입을 했던 그 구간들에서 항상 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금리 인상을 진행하다가 인하 플랜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진단을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내놨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 신호를 당연히 청산에 대한 신호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 중 하나가 장기 목표 금리 대비해서 단기 금리를 추가적으로 빠르게 고금리 상태로 인상을 일부러 더 시키죠. 지금 상태 보시면은 장기 목표 금리가 지금 3%인데 지금 내년도 그다음에 지금 내후년도 플랜까지는 3.75에서 지금 낮게는 3.5% 정도의 퍼센트로 올리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 3회를 더 인상하는 거죠. 장기 목표 금리보다. 그럼 이 플랜이 나옴으로써 다시 인하까지 만들어내는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3%로 결국에는 나중에 수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장단기 국채금리차가 빠르게 제로선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준이 굳이 과대금리를 인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3%에서 금리 인상 플랜을 멈춰도 될 부분을 그러면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차가 0에는 수렴을 해도 마이너스 선까지 떨어질 일은 잘 없겠죠. 근데 굳이 인상을 더 시키고선 다시 인하 플랜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는 일단 금융권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을 1, 2년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인하 플랜으로 전환을 할 때는 숏에 대한 기회를 주는 그런 신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 퍼센티지를 보고 그냥 사실상 연준이 이미 플랜을 2년 전부터 공지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어렵지 않은 신호죠. 언제 떨어질지 언제 위험 상황에 대립을 할지 부분까지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산 물량들이 지수에서 많이 터졌던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플랜을 다시 개선해 볼 때 내년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청사 신호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부분을 집어서 지금 연준이 일부러 지금 위험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더 차트에 대한 변동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게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올리는 부분, 3.5%, 3.75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앞으로 정부와 상생해서 오래 갈 수 있는 플랜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굳이 차트에 대한 변동성을 좀 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금융권의 수익을 위한다면 오히려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야 지금 상하방 퍼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권이 자산운용 수익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가 앞으로 연준이 중요시하는 방향이 정말 이제 금융 기업들을 위한 부분인지 서민들을 위한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인 대표님은요, 잠시 후에 코인 코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장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는데도 어제장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장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바이두가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PAI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바이두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다음 날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진핑의 특별 지시로 마련된 이번 수입 박람회를 통해서 수입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두 가지를 모두 들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 바이두가 중국 기업으로 최초로 PAI 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다음 날에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이슈를 분석하기 이전에요, 저희 중국장 마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철 멘토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해 같은 경우가 거의 3% 가까이 2.94%가 하락을 했고요. 선전정분 같은 경우도 2.41%, 창업판 같은 경우도 2.18% 이제 하락을 하면서 증시에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들어서 한 12%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500선도 뭐 붕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4년 내의 최저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투심이 좀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중국 증시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뚜렷한 해결책이 사실 없습니다. 시장 심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 뭐 발휘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저점 투심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두가 가입했다는 이 미국 PAI 협력기구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구인가요?
일단은 바이두가 그 PAI 이 협력기구에 이제 그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PAI는 AI, 그러니까 AI를 윤리와 법 제도에 맞게 이제 안전하고 투명하게 개발하자라는 취지로 2016년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의 주도로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영리 기구입니다. 이후에 이제 애플이나 인텔, 소니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PAI에는 50개 이상의 기업, 그리고 학술 연구 단체, 시민단체들이 가입했지만 그간 이제 중국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좀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 주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바이두가 이곳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바이두 총재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AI 기술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바이두가 이제 AI 쪽을 이제 키우려면은 국제적인 논의에 일단 참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뭐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도용을 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출 안 해도 해외에서 카피해가지고 장내에서만 13억, 뭐 16억 뭐 인구에게만 팔아도 돈이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이게 IT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뭔가 사업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그 이제 협약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절실히 좀 느낀 거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AI 비즈니스를 이끄는 선두주자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AI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바이두만큼은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바이두가 중국에서는 AI 쪽에 가장 많이 이제 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두주자로서 바이두가 AI 분야에 총력을 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일단은 뭐 AI 기술 같은 경우는 금융, 의료기업, 유통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물경제 한 16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일단은 뭐 중국이 AI 학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그 데이터 부풀림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16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 왔고 중국이 투자한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277억 달러 전체의 그 부분들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스코어 건수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매년 30%씩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AI에 대한 이 시장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통해서 수입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굳히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통해서 이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규모의 국제 박람회를 열어서 이제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의 이미지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11월 그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열리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직접 참석해서 개막 연설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울 예정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도 참석하는 행사라면 상당히 큰 행사 같은데요.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 자체가 전 세계 한 130여 개국이고 그 다음에 한 2,8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보잉,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캐터필라,
퀄컴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중국 내에 16만 명에 달하는 이제 바이어랑 중국 관료들을 이제 같이 뭐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수출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수입국으로 좀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6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지수 역시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넘게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GDP 성장률도 역시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희 중국장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서석탄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중국 쪽이 환경 규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시켰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NG 관세에 부각하면서 다시 석탄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석탄 관련된 기업, 삼서성에 위치한 이제 석탄 채굴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북미 북부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에 이제 석탄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환흥발전소가 다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쪽에 산하 발전소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몽화철도로 인해서 북쪽 석탄을 남쪽 운송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쪽 석탄을 동쪽으로 운송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더욱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8.250 위안, 목표가는 10.000 위안, 손절가는 8.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는 내리고 있지만 또 차별화를 나타내는 개별 종목을 노리시면 좀 안전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미국장의 코인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플 코인 테더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3분기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41%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비트코인 선물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멘토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테더의 폭락으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테더 가격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투자자들, 거래소들이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종류가 많은데 테더가 사실 핵심 코인 중 하나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서클이나 최근 들어서 발생을 했던 제미니 달러,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신규로 발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코인 쪽으로 해당 매체가 완전히 많이 좀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지금 테더 가격 하락 이후로 지금 거래소 비박스 그리고 제미니 달러 거래량이 공격적으로 2배가량 훌쩍 뛰었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미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미니 자체가 이제 나스닥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을 했던 제미니였죠.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플랫폼에서 쓰이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직 점유율이 낮은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테더 거래량이 지금 시세 하락 이후에 약 70%가량 거래량이 공격적으로 감소를 해주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지위를 많이 잃었죠.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끼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누군가 차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뭐 퍼센티지가 높게 차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테더가 지속적으로 지금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뺏기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거래소들이 현재 이 테더를 기준화폐로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거래소들은 동향이 좀 어떤가요? 지금 거래소들은 테더를 대체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해서 파인딩하고 있는데 지금 OK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일 기준으로 제미니 달러를 비롯해서 지금 팍스 소스 스탠더드 토큰, 지금 팍스라고 할 수 있죠. USD 코인, USDC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TrueUSD 등의 지금 핵심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TrueUSD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금 USD 달러를 1대1로 추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더와 일반적으로 개념은 같지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상품으로서 지금 업비트에서도 사실 지금 비트코인과의 상대적인 통화로서 상장이 되어 있었던 해당 파트의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공격적으로 상장을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지금 테더의 지위를 다른 코인들로 해지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분산 코인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해당 상품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지금 기존의 테더에 위치해 있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테더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코인들 4개 코인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거래 기준 화폐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화폐들 중에서도 앞으로 테더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대1 퍼센티지로서 매칭을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제미니 달러나 이제 TrueUSD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편이기 때문에 1대1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해지 수단들을 여러 개 걸쳐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화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팍스나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이 앞으로 테더의 지위를 대체하더라도 추후에 테더 같은 이슈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오비 같은 경우에도 OKX랑 똑같이 이 4종을 상장을 들어가는 계획이고요. 비트포렉스 측에서도 제미니 달러 그리고 CB.com 측에서도 팍스 토큰 이렇게 상장을 들어갑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부분이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들을 거래하는 부분에 앞서서 입금을 테더로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통화, 법정 통화들을 활용을 해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각국에서 테더에 대한 구매를 진행을 한 후에 테더를 입금을 해서 거래소의 계좌를 오픈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금 테더는 최근에 지금 시세 조작한다는 의혹, 그 다음에 달러 예치금을 1대1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 두 가지를 휩싸이면서 신뢰를 굉장히 잃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핵심 주자가 지금 테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테더는 홍콩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권의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는 위협이다라는 관점에서 테더에 대해서 일부러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일부러 관련된 파트 예치금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해서 일부러 테더에 대한 해체를 진행을 했다라는 의견이 좀 다분한데 뭐 그런 부분이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테더가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주자를 물색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기존에 구글에서 투자를 했던 지금 연준 이사 출신이 나와서 만들고 있는 베이시스 이 두 가지 코인들도 굉장히 앞으로 신흥 주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더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테더만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사실 뭐 테더는 마케팅을 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워낙 일찍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들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테더를 먼저 상장을 시켜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테더 자체는 뭐 1대1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 거래량 자체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10위권 안에 위치를 해왔었는데요.
일단 이 테더가 시세 폭락을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1대1 달러 매칭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누군가 테더의 왕좌를 차지를 하던가 아니면 테더가 다시 본인의 위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들의 재개선을 들어가던가 둘 중 하나의 플레이를 빠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테더는 워낙 지금 다른 거래소들의 핵심 코인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대체 코인들을 도입을 하더라도 이 대체 코인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느 한 코인이 집중적으로 이 테더의 권리를 받기는 어렵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테더는 각 거래소들마다 다 제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더 본인이 다시 구조 개선을 들어간 후에 빠르게 복귀를 출시를 한다면은 사실 뭐 베이시스나 서클 같이 아예 초대형급 프로젝트, 한마디로 정말 이 코인은 테더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재무 구조와 모회사 그리고 플랫폼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테더는 확실하게 본인의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최소 반년간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년 동안에 빠르게 서클이나 베이시스가 치고 들어온다면은 이 코인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테더를 밀어낼 수 있겠지만 현재 제미니 달러 정도는 조금 그나마 나스닥 자회사기 때문에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데 제미니 달러 자체의 개발사들이 이제 윙클보스 형식을 만든 만큼 살짝 스타트업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제미니 달러는 지금 후보에서 살짝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핵심 코인으로서는 약간 좀 네임밸류부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나스닥을 뒤에 끼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진행이 되기 어렵고요.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는 서클이 반년 내에 치고 들어오면 해당 코인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테더가 본인의 직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거래량은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3, 4분기 비트코인 선물 일거래량이 2, 4분기에 비해서 41%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지금 이 중에서도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포지션을 매도든 매수든 보유를 해놓고선 청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 한마디로 보유 포지션의 홀딩 상태가 지금 2분기 대비 19% 늘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지금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 보유 물량을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 포지션, 즉 매도나 매수 중에 한쪽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믿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6,000선에서의 매수 계약,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 치는 매도 계약, 이 두 가지 패턴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만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에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이더리움 선물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상품 출시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 이 현물 시장을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기존의 선매수 시장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선물 상품은 일단 물건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넣어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면 혹은 손절해야 될 포인트가 되면은 다시 되팔고 너무나 1차원적인 선매수 시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폭락하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특히 선물 시장 CME 거래소가 오픈한 작년 12월 18일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이상의 고점을 만들어낸 적 없이 거의 토막으로 따지자면 한 3분의 1 토막가량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세졌고요. 그 상황에서 현물 시장에서는 더 이상 신규 선매도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을 하고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을 떠나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수를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냥 현물 시장에서 합니다. 그냥 실질적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다른 코인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냥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 선은 이제 6,000선에서 매수를 포인트를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겠죠. 이 상황을 볼 때 선물 시장은 철저하게 매도에 대한 대기반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중에서도 고점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추후에 정말 6,000선이라는 이 강력한 바닥권에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매도에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매도치고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매도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반등세를 보여주더라도 굉장히 더딘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거래량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